얼음 궁전이 쫙 올라갈 때요. 거기에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I saw this spiraling in frozen fractals all around. 영화와 수학,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지만 수학도 영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내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인터스텔라, 겨울왕국, 명량 이렇게 흥행 돌풍 불러왔던 영화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관객수 굉장히 많았죠. 그 밖에도 이 영화들의 숨겨진 공통점은요. 바로 수학으로 탄생한 영화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웜홀은 수학적 이론으로만 가능한 얘기고요. 또 겨울왕국의 눈보라 같은 생생한 시각적인 효과는 등위 집합이라는 수학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자녀들에게 수학적인 호기심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함께 손을 꼭 잡고 극장에 가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감춰진 수학 영화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강연에 앞서서 저와 함께할 특별 패널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윤영미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날마다 저도 수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이에. 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죠. 네, 자녀들과 평소에 영화를 좀 같이 보고 하시나요? 옛날에는 같이 많이 봤는데 좀 크니까 지들끼리 보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스텔라를 자녀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본다. 어떤 교육적인 네. 의미에서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데 좀 전에 제가 들으니까 네. 그 인터스텔라뿐만 아니라 겨울왕국 이런 흥행 영화들 속에 수학적인 코드가 있다.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의 강연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신기한데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수학과 관련된 영화들을 오늘 수다학에서는 엄선해 봤습니다. 영화로 푸는 수학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수학 멘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박경미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영화와 수학, 거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이 아주 이질적인 분야로 흔히들 생각하는데 사실 수학이 영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학에 다가가는 그런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흥미, 호기심을 높인다면 수학이 조금은 좀 쉽게 느껴질 테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와 수학을 결합시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프로에서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평소에 영화 많이 보세요? 글쎄요, 영화 광이라고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화제가 되는 영화들은 챙겨봅니다.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인터스텔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궁금합니다. 이게 수학자의 눈으로 보는 영화는 일반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수학이 배어있는 영화도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작품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먼저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으로 보죠. 그럼 이런 것도 수학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이걸 9,000원 주고 봤는데 과연 얼마치에 내가 이 정보와 도움을 얻었나? 요런 건 아니죠? 그럼 수학적 태도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교수님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인트로에서 그 겨울왕국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등위집합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쓰이기도 했고, 사실 그 얼음 궁전이 쫙 올라갈 때요. 네. 거기에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무슨 프랙탈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 닮음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 보면서 또 조금 새로운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Let it go, Let it go 이것만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노래 잘하시네요. 역시 다르군요. 네. 오, 신기해요. 네, 복잡한 수학책을 읽히는 것보다 이 수학 영화 한 편을 보면은 수학에 좀 더 친근감을 느끼고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수학의 개념과 원리가 배어 있는 그런 영화 보면서 또 즐기면서 아무런 심리적인 부담 없이 또 수학 내용도 공부할 수 있다면 좋겠죠. 사실 청소년들, 자녀들 수학 그 영화 많이 네. 그 즐기잖아요. 네. 시네마 수학. 자녀들의 수학 교육에 과연 어떠한 그 영향력이 있을까? 네. 오늘 강연 중에 다 풀어주시나요? 예, 3편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중에 어떤 영화들을 소개해 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영화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류는 아니고요.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숨은 진주 같은 영화들이에요. 흔히 지금 뭐 수학이 들어있다 그러면 재미없는 영화 아닐까 맞아요. 살짝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주 스토리도 탄탄하고 아주 긴장감 있고 밀도 있게 진행되는 그런 수작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연은 뭐 시네마 수학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미 교수님이 준비한 시네마 수학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 준비 다들 되셨나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탈무드의 유명한 가르침에 따르면은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은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를 그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닷가에 갈 것이고 또 거기에 있다 보면 물고기 잡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더 원천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수학 공부하는 것을 물고기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다학에서 다루었던 여러 강연 내용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해당할 텐데요. 저는 오늘 그 영화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관심, 흥미, 호기심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이제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성된 그런 수학에 대한 관심, 흥미는 수학 동기의 유발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이제 시네마 수학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자, 영화는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한 편의 영화에는 문학, 철학, 음악, 미술 여러 요소들이 녹아들어 있는데 영화와 수학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또 이질적인 분야로 보이죠. 그렇지만 수학도 영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요, 수학은 영화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는데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그 거대한 파도와 포말이 배를 덮치는 장면이요. 이거는 유체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가능했던 장면이에요. 자, 이런 장면을, 이런 방법론을 처음 연구한 분은 미국 UCLA의 스탠리 오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업적으로 가우스상을 받았어요. 올해 8월에 서울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죠. 거기서 이제 응용수학 분야에 수여하는 가우스상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순수 수학 분야에 대해서 주는
필즈상만큼이나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수제자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널드 페디큐 교수인데요. 이분은 캐리비안의 해적 2, 망자의 함이었죠. 거기서 또 큰 기여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그 망자 함에 나왔던 문어 수염을 가진 그런 선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배우 빌 나이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변모를 한 것인데 이 기술을 제공한 것이 페디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비안의 해적 2, 망자의 함은 아카데미 특수 효과상을 받았고요. 페디큐 교수도 아카데미 기술 업적상을 이것으로서 받았죠. 이처럼 수학이 영화를 제작하는 기술을 지원하는데 그것 이외에 영화의 내용적인 소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가 페르마의 밀실이에요. 이거는 스페인의 공포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는 2012년에 개봉했고요. 국민 MC죠. 유재석 씨가 소개하면서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영화인데 일단 영화 제목에 페르마라는 사람이 들어있죠.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입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발신인이 페르마로 되어 있는 편지를 받고 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방, 밀실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큰 음모에 걸려든 것인데요. 그 방에서 살아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4명의 주인공들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4명 주인공한테는 수학자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오른쪽부터 힐베르트, 파스칼, 올리바, 갈루아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런 음모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것의 증명을 둘러싼 야심 때문에 빚어졌던 비극인데요. 일단 골드바흐라는 사람이 추측을 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1742년에 골드바흐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오일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련된 장면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En 1742 el matemático Christian Goldbach se fijó en que los números pares se podían expresar como la suma de dos números primos. Es fácil verlo con números pequeños. El 18 par es 7 más 11, que son primos. El 24 es 5 más 19, que son primos. El 50 es 13 más 37 y así con todos. Dime un número par. El 100. El 1000. 100 es 83 más 17 y 1000, 521 más 479. La cuestión es que no se puede ir comprobando si todos los números pares son la suma de los números primos porque los números son infinitos. Habría que encontrar una ley que los abarcase todos y encontrarla se ha convertido en el problema más difícil de la historia de las matemáticas. 자, 골드바의 추측은요. 일단 그 내용부터 살펴보면 2보다 큰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예요. 일단 소수가 무엇인지부터 보죠. 여기서의 소수는 0.1과 같은 이런 분수 소수의 소수가 아니라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이야기해요. 그럼 첫 번째 소수는 2예요. 그 다음 소수 3이고요. 근데 2를 제외한 짝수는 소수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2라는 약수를 또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2를 제외한 소수들은 다 홀수다. 자, 2, 3 했고요. 그러면 이제 5, 7, 그 다음에 9는 어떤가요? 소수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1과 9 이외에 3이라는 약수를 또 가지니까요. 9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11, 13, 15는 또 3과 5라는 약수를 가지니까 건너뛰어야 되겠죠.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런 게 소수인데요. 2보다 큰 짝수를 다 소수로 나타낼 수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4는 어떤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냥 2 더하기 2 동일한 소수를 반복해서 써도 돼요. 그다음에 6은 그냥 뭐 3 더하기 3 또 하면 되고요. 8은 그렇죠. 3 더하기 5라는 그런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10은 3, 7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5도 소수니까 5 더하기 5로 나타낼 수도 있고 12도 가능하겠죠? 12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5 더하기 7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 영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 갈로아였는데요. 18, 24, 50을 이제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고는 거기는 여학생들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100, 1000 좀 큰 짝수들을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큰 짝수들을 잡아서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은 증명은 아니에요. 그냥 확인 작업일 뿐이죠. 그래서 이 골드바이 추측에 대한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미해결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착한 미해결 문제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 수학에 있어서 미해결, 미제들은 도대체 안 풀렸다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수준인데 이 골드바이 추측은 여기 어머님들도 쉽게 이해하셨죠. 어떤 성질인지 는 쉽게 이해되셨고 물론 이제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큰 짝수를 하나 잡아서 그거를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짝수가 오더라도 그것이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또 수학 용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소수를 이제 분수 소수의 소수와 달리 이런 소수는 프라임 넘버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2, 3, 5, 7, 12, 13, 17 이런 식으로 소수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연수의 집합이 있다면 그 중에서 소수는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들은 우리가 합성수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소수만 있으면 나머지 합성수들을 곱에 의해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근원이 되는 수인데요. 소수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수를 시수라고 해요. 시가 되는 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 내용이 전개될 때 새로 출현하는 개념,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 용어라는 것은 수학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다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머릿속에 정리할 때도 그 용어를 동원해서 하겠죠. 그러고 보면은 용어는 학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 종착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그것이 어떤 수학적인 의미들과 연결지어진다면은 학습을 촉진하는 그런 좋은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골드바이 추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골드바이 추측 자체가 자녀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수를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에서부터 파생된 골드바이 추측, 여기에 대해서 페르마의 밀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또 이 소수라는 그런 소재, 그 수학적인 개념도 훨씬 더 가깝고 또 좀 즐기는 마음으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요. 또 2부에서 새로운 영화 2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영화는 참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와 또 어렵기만 한 수학이 만나니까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흥미는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부가 아니다. 일단은 영화라는 그런 어떤 그 주제가 있다면 호기심은 확 끌리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보는 거는 대부분 다 좋아하니까. 네. 근데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소녀 같으시고요. 저희 때는 늘 선생님들이 남자분 무서웠거든요. 수학 선생님. 요즘은 여선생님들 어. 많은데요. 머리채를 갖고 막 늘 막 틀리면 때리고 이런 백목 막 던지고 막 이런 선생님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문사문하게 말씀하시는 수학 선생님 계시면 제가 정말 수학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소녀 같으시고요. 어쩜 네. 이렇게 단아하시고 그러게요. 예쁘시고 하신지. 아무튼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맞아요.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그 영화 요즘에 그 특수 효과가 굉장히 또 각광받으면서 뭐 유망 직업으로 꼽히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에게 또 흥미를 이끌어 오기 위해서 이 특수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그냥 수학의 원리는 주변에 사물 현상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물의 이면에는 수학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아주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는 정말 시각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걸 직접 보게 되니까 정말 그 수학의 위력, 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쪽도 굉장히 그 유망한 그런 분야로 자녀들한테 권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뭐 물론 영화는 대부분 좋아하긴 하지만 나 이렇게 시커먼 데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기 싫다. 그냥 영화 보니 책 보는 게 더 편하고 좋다. 이런 아이들도 간혹 뭐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수학의 즐거움 이런 걸 좀 깨우쳐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화파가 아니라 뭐 독서파다. 네.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또 수학과 관련된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신이라는 소설, 그것도 꽤 유명세를 탔죠. 네. 거기 보면 그 142857의 신비로운 성질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순환소수 내용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 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설 읽으면서 그것이 단초가 돼서 또 수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댄 브라운의 굉장히 잘 알려진 소설이자 또 영화화도 됐던 다빈치 코드. 그거는 첫 장면이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하고요. 네. 또 거기 다양한 암호들, 뭐 전체 암호 등등이 등장하니까 그것도 수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좋은 그런 소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베르베르의 신, 예. 네, 다빈치 코드하고 예. 네, 이렇게 수학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많지만 소설도 참 다양하네요. 그 세상의 변화하는 중심에는 수학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2부 강연 들어봐야 되는데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2부 강연에는 또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나요? 2부에서는 이제 일본 영화 2편 소개해 드릴 건데요. 흐르마의 미시라고는 분위기가 조금 또 다르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박경미 교수님의 2부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자, 2부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는 박사가 사랑한 수식입니다.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이 소설은 요미우리 소설상, 또 서점 대상을 받은 베스트셀러예요. 여기서 박사는 이제 당연히 수학 박사이고요. 이 영화 포스터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박사가 이렇게 무슨 포스트잇 같은 흰색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이 수학 박사는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그 시점에 머물러 있고요. 현재의 기억은 80분밖에 지속되질 않아요. 80분이 지나면 이제 뇌가 재부팅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메모를 해서 붙여놓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있는 여성이 이 박사 집에 오는 가사 도우미 교코예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누가 나오냐면 교코의 아들 루트가 나오는데요. 루트는 제곱근을 나타낸 거죠. 루트 2 이런 그 이름을 이제 별명을 박사가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사의 형수, 이렇게 등장인물이 아주 단촐해요. 그들 사이에 이제 소소한 일상들이 여러 수학 개념 원리들과 중첩되면서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여러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루스 아론 쌍이라는 거를 골라봤어요. 올해 프로야구가 아주 뜨거웠죠. 그리고 자녀들 중에도 또 야구 좋아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야구랑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골라봤고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그 교코의 아들 루트가 이제 야구 경기를 하게 돼서 이 박사와 교코가 야구장을 찾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구장의 좌석 번호로부터 루스 아론 쌍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사한테 있어서는 수학이 또 특별히 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 수학이 이 박사와 외부 세계를 소통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자, 관련된 장면 감상하시죠. 714はベーブ・ルースが1935年に作った通算ホームラン記録。ハンク・アーロンがこの記録を破る715本目をドジャースがアル・ダウニングから放ったのが1974年4月8日だ。 자, 여기 대사에도 나왔듯이요. 714, 715가 이제 루스 아론 쌍인데요. 그런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베이비 루스가 1935년에 714호 홈런으로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40여 년 지난 1974년에 행크 아론이 715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 아론 쌍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기게 됐는데, 이 714와 715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714를 소인수분해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17. 그리고 715를 소인수분해했더니 5 곱하기 11 곱하기 13.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독특한 성질이 성립하냐 하면은요, 그 소인수들을 다 더해요. 2, 3, 7, 17을 더하고 5, 11, 13을 더하면 29로 일치해요. 즉,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들의 합이 같아지는 연속된 두 수를 루스 아론 쌍이라고 합니다. 자, 루스 아론 쌍이 이렇게 큰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 자리 수에서도 있는데요. 8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9를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3. 얘네 둘을 더하면은 6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8과 9도 루스 아론 쌍이고요. 또 15와 16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곱하기 5로 인수분해되는 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이를 4번 더하면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도 8로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루스 아론 쌍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소인수분해 배우고 그럴 때 또 이런 수학 개념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 나왔던 또 다른 거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박사가 사랑한 수식, 도대체 그 수식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오일러의 공식을 말합니다. 오일러의 공식은 이제 약간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 고등학교 이과반 수학 정도를 알아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의 파이 i 제곱 플러스 1 이퀄 0. 이 식에 보면 일단 수의 출발점이 되는 0과 1이 있고요. 일단 파이는 아시죠? 원주율 3.14159 딴딴딴딴 나가는 그런 무한소수죠. 무리수. 그러니까 원주율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 사이의 비죠. 그 다음에 i라는 것은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허수를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자연 로그의 밑으로 2.718 또 쭉쭉쭉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무리수인데,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죠. 2도 그렇고 파이도 그렇고 i도 그렇고. 그런데 얘네들이 총출연해서 이런 아주 간단한 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사실 공식의 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참 그 공식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수학 공식 중에서 가장 그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공식이 이 오일러의 공식이고,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도 이제 이 공식을 예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칠판을 캡처한 것인데요. 아까 그 교코의 아들인 루트가 결국 커서 수학 교사가 돼요. 박사한테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 영화는 그 루트가 회상하는 것으로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루트가 학생들한테 이제 칠판에다 2의 파이 i 제곱 플러스 1 이퀄 0, 그다음 무자를 써놨죠. 이제 이렇게 그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좀 영화 개봉해서 2006년인데요. 조금 뜬금없이 갑자기 수학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해서 좀 너무 좀 자기적인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약간 불편한 감정을 갖고 이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는요, 어떤 그 수학에 젖어 있는 수학 박사의 맑고 투명한 영혼이 막 빙의되는 것처럼 이제 좀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꼭 보셨으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용의자 X의 헌신. 마찬가지로 일본 소설,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은진 감독이 용의자 X로 한국판 리메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그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재적인 수학적 감각을 지닌 이시가미라는 교사하고, 그다음에 또 천재 물리학자 유카와, 이렇게 둘이 주인공이고, 한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둘의 아주 불꽃 튀는 그런 두뇌 싸움이 볼만한데요. 이 중에서 또 수학과 관련된 그런 개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와 관련이 있는 지도입니다. 세계의 지도죠. 여기 보면은 인접한 국가가 다른 색깔이 되도록 칠했어요. 모두 몇 가지 색깔이 쓰였나요? 바다색은 빼고요. 지금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진분홍색, 보라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4가지 색이 쓰였죠. 지도에서 인접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려면 최소 몇 가지 색이면 될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유명한 사색 문제입니다. 사색 문제. 생각보다 색깔의 개수가 적죠. 4가지 색이면 될까?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1852년에 영국의 대학원생이었던 프란시스 구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지도를 보면서 인접한 영역이 다른 색깔이 되도록 칠해봤어요. 그랬더니 4가지 색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른 지도에서도 그럴까? 어떤 지도가 나타나도 이런 4가지 색이면 충분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됐고, 자기 동생의 지도 교수였던 수학자 드모르강에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 문제는 1976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에서 그 천재 수학교사 이시가미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를 이용해서 우아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컴퓨터를 돌려서 증명된 것이 이제 불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아까 천재 물리학자도 나온다고 했죠. 그 유카와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형사들하고 이제 그 중국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시절을 회상하는데, 그 수학교사 이시가미와 물리학자 유카와는 전공은 다르지만은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이시가미가 교정에서 막 사색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그런 장면을 회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화 장면 감상하시죠. ほいで僕は思わず尋ねた。君は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やってるんだ。四色問題は20年以上も前に証明されているのに。すると彼はこう答えたんだ。あの答えは美しくない。僕は嬉しくなった。同じ大学で初めて話が合う人間を見つけたから。 자, 이 사색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매달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색칠하기 그런 거 많이 해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제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 증명에 매달렸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5가지 색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증명이 됐어요. 5색이면 충분하다. 5색 문제까지는 됐는데 거기서 한 가지 색을 더 줄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고 많은 그런 증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실패는 아니었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다른 또 수학 주제들에 대한 그런 발전을 이루기는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틀린 증명이 제기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5색 문제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일리노이 대학의 아펠과 하켄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요. 지도의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지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는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형인 것들을 이제 하나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모두 193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서 각각 다 4가지 색이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두뇌로는 하기가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컴퓨터를 돌려서 1200시간이나 그것도 돌려서 결국 4색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냈고요. 여기 이제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에 소재하고 있는데 수학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어바나 시에서는 우체국에서 이 정리가 결국 증명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Four colors suffice, 4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이런 우편 스탬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색 정리는 사색 문제였죠. 처음에 그러니까 Four color problem이었는데 그것이 사색 정리, Four color theorem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 사색 정리는 컴퓨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면서도 또 최초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돼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이시가미는 사람의 머리를 통한 그런 우아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정리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돌려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그 3가지 영화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골드바이 추측, 그리고 루스 아론상, 오일러의 공식, 사색 문제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저녁 식사하실 때 자녀와 이런 그 수학 소재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제 막장 드라마 계속 보고 계시면서요. 물론 저도 막장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거 보시면서 수학 학습지 풀었냐고 이렇게 체근하기만 하시기보다는 네가 공부하는 수학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 풍부한 그런 뒷이야기들 이런 거 이제 풀어놓고 이런 수학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아이들도 굉장히 좀 학습 동기가 잘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2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 또 용의자 X. 이 맞아요. 영화 지금 예. 네, 보고 싶어졌어요. 요즘 네. 집에 가면은 VOD 다시 보기 이렇게 구매해서 볼 수 있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는. 저는 박사가 사랑한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수식 나왔는지 안 봤어요. 볼 거 그랬네요. 수식에서 이렇게 좋은 만드셨군요. 영화인 줄 알았으면. 그러게요. 근데 오늘 이제 강연 들으면서 느낀 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그 열마디 말보다 어떤 같이 나누는 수학적인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은데 그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자 우리 수학적인 대화를 나누자 지금부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서 아주 되죠.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부감이 예. 들지 않게. 예. 그렇죠. 갑자기 생뚱맞게 또 수학 얘기하면은 그러니까요. 거부감이 들겠죠, 맞아요. 아이도. 네. 그럼 교수님,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싫었고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학력고사 세대시죠? 자, 학력고사 볼 때까지만 참고 공부했다. 그리고 학력고사 끝나자마자 수학에 대한 레테의 강을 건넜다.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다 망각에 묻어버렸지만 네. 세상 사는데 아무 불편 없더라. 그리고 너도 수능 볼 때까지만 참고 해라. 네, 이렇게 말씀 혹시 하시지는 않는지 설사 그렇더라도 살짝 좀 바꿔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좋겠고요. 집에 왔다 가셨어요? 제가 녹취해 왔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늘.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가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 수학 이야기, 좀 말랑말랑한 수학 이야기 좀 책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고 아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소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이 수학 교과서 보고 막 문제집 난해한 문제 풀면서 그렇게 하드코어 수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필요가 아니라 못해요. 네, 하실 몰라요. 필요도 없고요. 예. 근데 그냥 이런 이야기들, 네. 수학사의 뒷이야기들 이런 거 이제 살짝살짝 아이들한테 들려주시면은 이게 사실 아까 오일러의 공식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내용들하고 또 관련 지어지고 또 중학교 내용들하고 관련 지어지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공식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또 부모님들 미리 또 공부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보는 담비 같은 시간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입니다. 박경미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시고 이제 궁금한 점들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어서 교수님한테 좀 묻기가 좀 그런데 아이가 수학에 흥미가 좀 없어서 그러는데 수학 동화나 이런 책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에는 조금 자녀가 그래서요. 어리다는 얘기인 것 같으신데요. 예, 수학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동화들도 있죠.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교과서에서도 또 적극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수학과 뭐 동화적인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또 그 반감을 갖게 하거나 또 부작용의 측면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학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결합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동화 내용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모티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결합시키고 또 수학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동화적인 혹은 스토리적인 요소로 관심이 아예 옮겨가 버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뭐 사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학생한테 적용되는 그런 뭐 비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시고요. 수학 동화 같은 것도 또 혹시 그게 아이가 수학은 실종된 꼭 그냥 동화적인 요소만 관심을 갖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어머니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박경미 교수님의 시네마
수학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100% 컴퓨터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 영화 다들 아시죠? 네, 그 영화 뒤에도 굉장히 수학자들의 열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덕분에 또 발표된 수학 논문이 2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영화와 수학이 만나면 인류가 한 걸음 진보한다는 거 정말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영화 속에서 그 숨겨진 수학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다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